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IP 컴플라이언스 기업 담당자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 리스크와 대책에 관해서 발표를 할 범법인의 신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패널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재석 변호사님, 그리고 저희 범법인의 김기정 변호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휴대폰을 한 6년 정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하다가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이제 로스쿨에 갔는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2000년대 초반 정도 제가 회사에 다닐 때는 사실 뭐 그 휴대폰 회사들이나 여러 제조기업들의 그 영업이익이 사실 10%를 넘기가 어려웠는데 이건 뭐 큰 회사들도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휴대폰 제조사들이 퀄컴에 주는 로열티가 사실 매출액이 5%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IP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IP 분야를 좀 해보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운 좋게도 이제 저희가 변호사가 되자마자 이런 IP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까지 특허나 상표 이런 지적재산권이나 TMT 분야에서 한 11년 정도 계속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Intellectual Property Compliance인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웨비나 주제를 이걸로 정해놓고 준비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거 괜히 쉽지 않은 주제를 너무 폭넓은 주제를 정했다 이런 후회도 좀 했는데, 그래도 오늘 시간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분들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크게 이제 상표 특허,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부분에서 IP 컴플라이언스에 관해서 주요한,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문제점이나 사례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P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IP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IP 리스크에는 타사의 IP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의 IP를 완성하거나 유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위험도 IP 리스크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은 이러한 IP 침해 위험을 회피하는 거에 더해서 이제 IP 자체 또는 그러한 자사의 IP를 통한 사업 기회 상실 위험을 회피하는 것까지 IP 컴플라이언스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규제 준수나 이런 것만을 목표로 하는 다른 분야의 컴플라이언스와는 이런 점에서 좀 구별이 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P 컴플라이언스의 방법론은 사실 다른 컴플라이언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IP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IP 컴플라이언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제 결국 IP 컴플라이언스의 방법론이 되는데,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IP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표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것들이 이제 조직에 잘 알려서 이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절차가 잘 시행되도록 하고, 시행된 결과를 평가해서 결국 그 사례들을 축적해서 계속해서 IP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그러한 IP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추상적인 방법론 이외에 IP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이제 내용들이 들어있고 각각의 특색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IP의 특수성, 각각의 IP 분야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만 이제 제대로 된 IP 컴플라이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웨비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경험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표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 상표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사실 무궁무진 많겠지만 이제 주요하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계열사의 상표 사용, 그다음에 상표권 침해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사업을 진행할 때 상표 출원에서 주의할 점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권리를 확대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의 상표 사양 문제는 최근에 이제 대기업 집단에는 거의 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됐지만 결국 이제 계속 성장하는 기업에서 계열사를 늘려가는 기업들에는 언젠가는 이제 마주해야 되는 문제고요. 크게 계열사 상표 사용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결국 CI 상표권을 누가 보유해야 되는가의 문제하고 그 상표의 사용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가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CI 상표권은 특정 계열사가 소유하거나 계열사가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많이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특정 계열사가 보유하거나 공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열이 분리되거나 인수합병, 또 의도하지 않은 인수합병 등에 일어났을 때 상표권 처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좀 정리가 됐지만 과거에 금호 그룹이 이제 계열 분리되면서 큰 상표권 분쟁이 있었죠. 이제 동부그룹 같은 경우에도 동부건설이 모든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동부건설이 매각되고면서 이제 계열이 분리되니까 나머지 계열사들이 DB그룹으로 이제 결국 CI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주회사가 기업 집단의 상표권을 단독으로 이제 소유하는 게 이제 대세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거의 정착됐고, 금융주지사들이나 뭐 GS나 DB, 뭐 SK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주사들이 상표권을 보유하게 되고, 삼성도 이제 뭐 지주사는 없지만 과거에 삼성은 여러 계열사가 상표권을 공유하는 관계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이제 두 회사만 상표권을 공유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기업 집단 상표권의 상표 사용료 문제에 뭐가 있냐면, 이제 특정한 기업 집단, 지주회사들이 상표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상표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열사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지급해야 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줬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제 상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하면,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면 법인 세법상의 문제, 이제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세법상의 문제라는 것은 그 상표 사용료를 부당하게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상표 사용료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사실 지급하나 지급하지 않아 어느 경우든 어떤 논리를 통해서든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은 요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DB그룹 같은 경우 2017년부터 DB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도 사실 이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너들이 이제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그쪽 지주회사를 통해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 그 지주회사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기회 유용이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고, 또 좀 많이 과거이긴 하지만 신한은행이 초기에 이제 신한 지주로 상표 사용료 신한 지주를 설립하고 이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데에 대해서 국세청이 그 신한이라는 상표의 어떤 신용은 신한은행이 대부분 다 축적했는데 그 축적한 신용에 대한 대가를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그런 상표 사용료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부과했었는데요. 결국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느냐? 완벽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는데 결국 컴플라이언스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과거 유사 사례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 사례들을 참고해서 준비하고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결국 큰 문제가 없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도 이 부과된 법인세가 취소되었는데요. 그건 결국 우리은행 유사한 우리은행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요. DB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도 계속 어떤 시민단체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결국 DB는 과거 GS가 했던 사례를 정확히 분석해서 거의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미 GS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DB에 똑같은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친 DB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과거 사례를 본 이제 각자의 계열 그 어떤 회사들이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에 따라서 유사한 사례를 잘 분석하고 참고해서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적정한 상표 사용료 설정의 문제는 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법적 쟁점이나 회계적인 쟁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 이제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절히 잘 자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표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상품의 어떤 상표 출원해서 그런 권리를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모르는 경우가 없죠. 잘 대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여러 가지 광고나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이제 좀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상표를 다는 문제는 뭐 법무팀이든 많이 관여를 하는데, 이런 어떤 온라인 페이지에서의 문제는 뭐 마케팅팀이나 기획팀에서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개해드린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유명 그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쉐이커 위시라는 표장으로 이제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이제 아마도 이런 쉐이커 위시란 오른쪽에 보이시는 35류 광고 대행업에 쉐이커 위시 상표가 있는지도 이제 검색조차 안 됐었겠죠. 그냥 이런 마케팅을 그냥 단순히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이제 마케팅 팀이나 이런 곳에서 적절한 절차나 컴플레인 전체가 갖춰져서 체크가 되지 않으면, 오픈마켓은 보통 이제 중개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광고 대행업이라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이와 같은 쉐이커 위시를 웹페이지에 표시한 것이 상표적 사용인지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실제로 분쟁이 제기됐고 대법원까지 가서 뭐 결국은 오픈마켓이 승소하게 됐지만 큰 위험에 노출되었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는 오픈마켓이 법원에서 이제 단순한 중개업이 아니고 광고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뭐 제가 보기에도 요즘에 오픈마켓은 단순한 거래 중개업이 아니고 광고 플랫폼으로 변했기 때문에 광고업으로 볼 수가 있고, 다만 이 특정한 사안에서는 운 좋게도 이제 특정 페이지에 상품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제 판단으로 결국은 이제 위험을 회피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표 진행 시의 상표 출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제품 할 때 상표를 출원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신데, 이제 적절한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게 라온 위트 에일과 밀그름 위트 에일이 이게 뭐 어떤 짝퉁 맥주가 아니고 동일한 오비 맥주에서 나온 것인데, 오비 맥주가 라온 위트 에일이라는 맥주를 출시했다가 그 상표를 밀그름 위트 에일로 바꿀 수밖에 없었죠. 이게 이제 오비 맥주가 이미 2021년 5월 이전부터 이제 주류 상표 사용 신고서도 제출했다는 건 상표가 이미 확정됐다는 상태죠. 근데 이때 상표 출을 안 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안 했는데, 아마도 당시 검색해 보면 이런 게 없었으니까 좀 늦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상표나 특허나 마찬가지지만 출원 이후에 공고되고 공개되기 전까지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빨리 출원을 해놓는 게 좋은데 그걸 안 했던 것이고, 코리아 코리아 FNT라는 회사에서 그 5월에 라온 맥주를 상표 출원하고 7월에 제품 출시를 했는데, 그들이 출원한 상표가 7월에 이제 공고가 된 거죠. 그리고 오비 맥주가 이제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 자금을 투입한 라온 위트에일의 이 상표를 밀그름 위트메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죠. 결국은 제가 이제 자문을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상표 출원도 특허 출원 못지않게 사실은 출원 과정에서 지정 상품을 선정하고 상표 표장을 정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출원은 안 되는데, 이렇게 어떤 바로 출시된 것이 확정된 상품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라온이면 라온이라는 이 단순한 표장을 맥주라는 특정한 지정 상품이라도 빨리 출원을 먼저 해놓고 차후에 이제 구체적인 상표 출원 나중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좀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표 출원에서 지정 상품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보통은 사용하실 상품에도 상품에는 반드시 상표를 출원하고, 이제 향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도 출원을 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지정 상품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한제분의 곰표 브랜드에서 이런 사건이 좀 일어났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곰표가 최근에 이 라이센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곰표 대한제분 원래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인데, 곰표라는 약간 리트로 느낌의 이 표장을 라이센싱을 많이 하면서 다수의 편의점에 가면 이제 곰표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라이센싱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인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자문을 드리고 있지만 처음에 자문을 드릴 때 이러한 라이센싱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전류 출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자문 의견을 드렸고, 대한제분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계셨는데, 약간 이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와중에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손소독제인데, 곰표 손소독제가 나왔습니다. 손소독제라는 지정 상품에 이제 곰표 제품이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이 상표 출원까지 해버리셨어요, 이 부분에다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빨리 이제 전류 출원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제 곰표의 문제는 뭐 밀가루도 그렇지만 라이센싱하는 모든 제품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라이센싱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제품에 곰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예방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지정 상품으로 상표를 출원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늦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상표 출원할 때 지정 상품을 사용 상품, 사용할 상품, 그러니까 향후 사용할 상품, 예방적으로 이제 출원해야 할 상품들을 잘 이제 선별하셔서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상표와 관련 IP 컴플라이언스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상표는
특허와 다른 것이 특허는 출원 전의 사유로만 특허가 무효가 되지만 그러니까 특허가 없어질 수 있지만 상표 같은 경우에는 출원 전의 사유뿐만 아니라 출원 후에 있었던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특허의 어떤 유무효나 이제 권리 관계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부정 사용 취소라는 이제 그 취소 사유인데 이게 어떤 상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경험상으로도 스모킹 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표를 죽이고 싶은데 무효는 안 되는데 부정 사용에 걸리면 그 상표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분쟁에서 이렇게 분쟁 과정에서 부정 사용 취소로 상표가 죽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결국 상표와 관련된 IP 컴플라이언스에 실패한 거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 왼쪽에 등록 상표 금강은 양말 만드는 회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대상 상표란 금강이 이제 저희가 아는 재화 구두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이 양말 만드는 회사에서 이 금강을 선출원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강 재화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분쟁을 벌였는데 결국 이제 미스가 일어났죠. 이 양말 만드는 금강에서. 그러니까 이 위에 실사용 상표라는 이런 상표를 사용합니다. 금강이라는 뭐 문자 한글 금강과 영문 금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변형해서 그러니까 등록 상표와 동일하지 않은 변형해서 상표를 사용하는데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유명한 그런 다른 사람의 상표, 등록 상표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형해서 사용함으로써 혼동을 불러일으키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표권자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상표를 아까 말씀드린 라이센싱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통상 사용권을 주면 특히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표권자가 사용하면 자기가 스스로 주의할 수 있지만 통상 사용권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통상 사용권자가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 상표권자의 상표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 감독 노력을 이제 하는 부분이 결국 IP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식별력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정관장 로고는 누구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너무나 유명한데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상표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당연히 보호가 될 것 같지만 2010년대 초반경까지 유사한 상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걸 모방한 이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많이 나왔고 이제 그 시점에서 적절히 이제 이걸 하겠다는 이걸 보호해야겠다는 사실은 그런 의견이 이 항공인상공사의 내부에서 나와서 이게 전체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나온 건 아니고 어떤 특정 그 팀의 법무팀의 분이 이걸 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결국 이 상표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끌었다면 이 상표는 사실 식별력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중간에 이걸 보호하는 과정에서 심판원에서는 이 정관장 로고, 이 문자 정관장을 뺀 이 정관장 로고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장기 사실 플랜을 가지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짝퉁상 모방 상표들이 있죠. 모방 상표들을 이 제일 오른쪽부터 하나하나 소송을 통해서 제거하면서 권리 범위를 넓혀 나가고 이제 결국은 최근에는 이런 인삼이 마주보는 것과 같은 상표들은 다 없어졌죠. 없어졌고 더 이상 이제 이 정관장 로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미 등록해서 가지고 있는 상표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어떤 그 식별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특히 중요한 상표, 이런 정관장 로고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상표죠. 이런 상표들이 식별력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반드시 컴플라이언스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략하게 상표를 말씀드렸고 특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특허도 워낙 말씀드릴 부분이 많고 하지만 이제 일부에 대해서 특정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권리 범위를 그러니까 특허로 기술을 보호하는데 권리 범위를 확보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대표적인 경우. 그다음에 기존의 타사의 어떤 권리가 있을 때 어떻게 회피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는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특허를 정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권리에 변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뭐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전도성 게스킷이라는 휴대폰 부품입니다. 이 휴대폰 부품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을 이렇게 열어보시거나 앞에 있는 모니터를 열어보시면 이런 전도성 게스킷이 다 몇 개씩은 들어있어요. 많게는 10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나 모니터 이런 게 1년에 사실은 수천만 개, 수억 개 팔리는데 이 전도성 게스킷에 이용되는 수량이라는 게 엄청나죠. 근데 이 전도성 게스킷을 2000년대 초반에 이 지금 문제된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고객사에서 이 독점 시장에 진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이 특허의 청구항을 봤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분쟁을 할 때마다 명세서를 보면 사실 느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절연탄성 코어라는 이제 기제가 있었습니다. 절연탄성 코어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탄성 코어의 이 빗금친 부분이 고무라는 얘기예요. 고무. 고무인데 이걸 절연탄성 코어라고 적었어요. 실제로 이 특허권자의 제품이 이게 절연이 맞아요. 고무기 때문에 절연이 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변리사분이 이걸 그냥 절연탄성 코어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는데, 제품을 그대로 특허의 명세서에 적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특허 권리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특허에서는 굳이 이것을 절연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탄성 코어라고 하면 되는데, 제품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변리사도 이걸 절연 탄성 코어라고 적어 놓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냥 오케이 한 거죠. 그 출원 이 명세서를 오케이 하니까 절연 탄성 코어로 이게 기재가 되고 한정이 됐는데, 결국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실마리를 찾았고 전국적으로 이 몇 년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이 시장에 진입할데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절연 탄성 코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회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절연 탄성 코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전도성으로 하면 되겠다. 근데 전도성을 하더라도 이제 균등을 벗어나야 되죠. 이제 그건 이제 법논리적인 특허법의 논리적인 문제일 것이고, 그건 이제 대리인들이 적절히 그 논리를 세우면 되는 것이고 소송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도성인데 이것을 완전히 전도성, 일반인들이 아는 전도성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외부에만 전도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성코어의 저항값을 10의 3승에서 10의 8승으로 했다.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이제 약간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 뭐 고등학교 기술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1000옴하고 막 메가옴 단위가 되는 저항값이, 이게 일반적인 전기에서는 전도성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운 좋게도 이 출원도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이 상세한 설명에서 용도의 어떤 한정적인 내용을 쓴 거죠. 이게 이 전도성 게스킷이 정전기나 전자파, 차폐 용도로 사용된다는 어떤 예시들을 막 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정전기나 전자파 차폐 용도에서는 뭐 1000옴이든 메가옴이든 전도성이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이제 절연 탄성 코어 대신에 회피 설계를 전도성 탄성 코어로 했고, 결국 이것이 1심과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모두 이게 전도성 탄성 코어는 문헌 침해가 아니고 균등 침해도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아서 이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이 리스크, 그러니까 회피 설계든 권리 범위든 결국 그 절연이라는 한 단어를 잘못 붙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발생한 문제였던 거죠. 다음으로 이제 이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대대적으로 분쟁을 벌였기 때문에 무효도 많이 이제 청구가 됐겠죠. 근데 무효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 대리인 측에서는 이 한정을 했는데, 보시면 이 아랫면이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청구항에는 중간 부분을 향해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청구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죠. 중간 부분을 향해 파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무효를 면하겠다고 이것을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을 형성하도록 경사지게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한정을 했고, 이제 원고 회사에서도 오케이를 했겠죠. 이대로 이게 정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보는 순간 이 소송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제 변리사님은 요 실제 제품을 못 보셨겠지만 뭐 잘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면만 보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 물리적인 구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가 없죠. 저희 제품도 사실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직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면 출원 경과 금반원 원칙에 따라서 균등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문헌 침해는 아니고, 정정을 했기 때문에 균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침해가 될 수 없는 특허가 돼버렸죠. 이게 또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변리사분들이 기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다년간 특허법인에서 같이 일하고 해봤을 때는 변리사분들은 법률의 전문가에 가깝지 기술의 전문가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전문가는 실제로 현업에서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기술의 전문가고, 만약에 그분들에게 대리인이 잘 설명을 했다면
그분들은 이걸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은 안 된다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절차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정정이 되고 결국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사실 이 사유로 원고가 패소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균등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게 돼서 결국 전체적으로 여러 번의 지금 컴플라이언스 실패를 통해서 결국 거의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 20년간 결국 이 특허가 살아남긴 했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특허가 되고 지금은 이제 모든 회사들이 이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이 독점력을 상실한 상황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건 라이센스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사실 법무팀이나 특허팀이 회사 내부에서 사실 돈을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약간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어떤 그런 뭐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모 정수기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실시하지 않는 특허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라이센스를 실제로 이제 체결해서 돈을 받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처럼 특히 사용표에서 그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하고 나서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들도 지정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뭐 전체적인 회사의 그 영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사실 이 라이센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도 어떤 IP 컴플라이언스의 한 분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도 마찬가지예요. 저작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컴플라이언스가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에서의 컴플라이언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저작권의 특이한 점은 상표나 특허와는 다르게 속지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지는 않고 결국에는 그 저작권이 있으면 뭐 베른 협약에 따라서 베른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거의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현지 저작권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다양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엘모 패션 회사에서 했던 이제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전체적으로 촬영하고 이런데 저작권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놓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나 기획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컴플레인 절차가 없다면 이 핸드백이 다른 디자이너의 핸드백이 물론 이거 샀겠죠. 엘모 패션에서는 이걸 샀지만 사서 이 모델을 들고 찍었지만 이 핸드백의 디자인은 이게 저작물이고 사진을 촬영하는 건 복제고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다라고 사실은 이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이거 방어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불필요한 분쟁이었죠. 잘 컴플라이언스에서 이게 체크가 됐다면 사실 이런 굳이 요 가방을 들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이제 절차가 미비함에 따라서 분쟁이 있었던 사례고요. 또 이제 신제품을 이제 출시하게 되면 바로 모방자가 나오죠. 그래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이게 아까 이제 큰 기업들은 보통 이게 잘 이루어지는데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신제품을 출시하고 어떻게든 보호가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특히 저작권이 그렇습니다. 저작권이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니까 보호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 처음부터 좀 잘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호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저희 고객이 이제 이게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한 번쯤 만들어 봤을 입체 퍼즐인데요. 그러니까 입체 퍼즐을 출시하고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작권으로. 근데 이제 다른 대리인 통해서 1심을 하셨는데 패소했어요. 법원에서 이게 광화문 실물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무슨 창작성이 있냐라고 이제 창작성을 부정했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걸 저작물로 주장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창작성을 저희가 사실 만들어냈죠. 이 광화문 실물 광화물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각 구성의 비율이나 높이나 폭이나 각도나 이런 것들의 어떤 표현의 창작성이 있다는 걸 사실은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권리 범위도 상당히 협소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품 출시할 때는 반드시 먼저 만약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고 한다면 그 창작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해서 그 방향으로 사실 어떤 제품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진출에 이제 저작권으로 이제 최근에 한류나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특히 선진국에 진출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전문가도 많고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뭐 저희가 알려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이외의 국가들에는 저작권법이 아까 말씀드린 베른 협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하지만
특색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어떤 이 국가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뭐 왕세자도 방문했고 이제 네움시티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만 보더라도 뭐 샤리아법이라는 게 있어서 저작권법을 제한하고 또 현존하지 않는 미래의 저작권 양도는 무효가 되고 양도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이제 각국들의 이런 특색 있는 어떤 규정이나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당사자를 포함하는 계약인데 인도네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무효예요. 이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특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국가들에 진출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국가들의 이 저작권법의 특색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제 법무인에서는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보호원, 문체부 등과의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놓고 그 차이들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출하신다면 저희가 이 국가에 대해서는 뭐 다른 법인보다도 충분히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은 이제 타사 영업비밀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컴플라이언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업비밀 침해는 대부분 사실은 적극적인 침해 행위도 있지만 보통은 이직해온 직원들에 의해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회사가 이제 면책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춰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직해 오면 이제 법무팀이든 면담을 하고 특정한 확약서를 좀 영업비밀과 관련된 확약성을 진구해 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분쟁에 중요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최근에 위니어와 경동나비에는 이제 한 5년에 걸친 영업비밀 분쟁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경동나비에는 직원분을 계리하고 이제 변호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경동나비엔이 뭐 저희가 봤을 때 경동나비엔이 사실상 승소를 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긴 했지만 사실은 금지당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위니아의 상당수의 영업비밀들이 영업비밀성이 부정되고 뭐 손해배상액도 원래 청구했던 거의 한 6% 정도밖에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했지만 하지만 면책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영업비밀 자료가 이 이직해온 직원이 다른 직원하고 공유됐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에 이런 걸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었던 거죠. 이 사례에서 보면 결국 타사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신고나 이제 포상제도 이런 걸 마련해 놓는 것이 어떨까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그 노력을 한 그 영업비밀 침해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법인을 합병하면서도 이제 피합병 법인의 어떤 영업비밀 침해가 이 합병하는 법인으로 사실은 옮아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5가지 정도가 보통 이제 피합병 법인에게 이제 확인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들이고 이와 같은 설명과 자료 제출을 받아서 이것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이제 그 담당자나 그 면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뭐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단독으로 웨비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만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하고 들어볼 만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영업비밀 보호 어떤 관리 체계가 지금은 이제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기업들이나 뭐 또 개중에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기업들도 사실 영업비밀 어떤 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다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사실 이런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서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돈이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분쟁이나 이런 걸 계속 해보면 사실 반드시 돈이 많이 드는 조치들을 해야만 비밀 관리성이 사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뭐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많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어떤 형식적인 조치들도 충분히 영업비밀 관리의 노력으로 평가되고 법원에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영업비밀 관리의 노력으로 영업비밀성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규정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거죠.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어떤 규정을 작성하고 뭐 단순히 작성해 놓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인트라넷이라든지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놓는 거. 사실 이렇게 게시해 놓기만 하면 분쟁이 들어가서는 직원들이 알았는지 실제로 그대로 시행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회사가 규정을 제정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관리의 노력으로 평가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낸다. 이게 뭐 돈이 드는 그런 절차는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영업비밀이 관리에 관한
그 이메일을 보낸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높이 평가가 되는 비밀 관리의 노력으로. 이와 같이 특별히 돈이 들지 않는 노력이나 절차들을 어떤 자문을 통해서 적절히 갖춰 놓기만 하더라도 사실 영업 비밀로 보호되는 어떤 그런 정보의 범위도 넓힐 수 있고 자사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법무법 린의 이제 IP팀에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갑 변호사님이나 구태현 변호사님, 정능준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다수의 이제 변호사님들이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고 뭐 여기 열거된 변호사님들 이외에도 다수의 소속 변호사님이 IP팀에 소속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법무법 린에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와서 일단 보니까 사실 인적 구성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경험이나 어떤 사례만 봤을 때는 뭐 다른 어떤 법무법인에도 뒤지지 않는 어떤 인적 구성이나 지금 맨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린이 이제 회사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 또 상당한 관점이 있습니다. TMT 팀이나 공정거래 또 M&A 이런 쪽에 이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IP는 또 이런 분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다른 팀들과도 이제 협업을 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조금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5분 정도 초과되긴 했는데 그럼 이제 토론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김기정 변호사님과 오재석 변호사님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그 오재석 변호사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니고 있는 오재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뭐 일단 패널로 초청해주신 그리고 또 도움되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신동환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직접 그 웨비나 내용하고 막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제가 이제 IP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익히 아시겠지만 제조기업은 협력사와 같은 제3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IP 귀속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이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NDA나 JDA,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미리 체결합니다. 공동개발 제품의 납품을 전제한 상태에서 협력사에 공동 또는 단독의 연구개발이 위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어져 온 협력관계의 맥락에서 일단 NDA를 체결해서 위탁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무르익은 다음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통해서 협력사가 수탁 연구 대금을 함께 받도록 하는 겁니다. IP의 귀속 등은 이러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정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대금을 지급하는 발주사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발주사의 자체 기술 정보나 계약상 발주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IP를 가지고 협력사가 그 스스로의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발주사와의 관계에서 독점적인 거래상 지위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고 협력사의 자체적인 성과 확정을 위한 시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협력사니까 아무래도 상생 협력 관계에 있어 왔잖아요. 일반적인 계약 위반을 한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임의적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국내 특허권만이라면 뭐 명의 변경이나 합의를 통해서 모인 출원 구제 절차 등에 따라서 해결할 여지도 있겠지만 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비가역적인 피해가 초기부터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주사가 특허 출원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대부분 출원 공개 이유입니다. 따라서 발주사가 기술 정보를 영업비밀로 간직할 가능성이 협력사의 특허 출원 및 공개로 인하여 비가역적으로 상실됩니다. 그리고 또 협력사는 국내에만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또 이제 비즈니스가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출원 공개 이유는 대부분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 기한도 도과한 이유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는 발주사 입장에서는 해외 특허권을 확보할 기회가 이제 비가역적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같은 국가에는 관련된 구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이제 좀 적용받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기껏 이제 돈 줘서 만든 기술이 해외에서는 그냥 퍼블릭 도메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피해들은 그 IP 귀속 등에 관하여 그 협력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더라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사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서라도 그 좀 단호한 민형사상 사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발주사는 IP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전부터 이어져 온 협력 관계까지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협력사는 출원을 실행한 개개인들의 그 형사상 책임을 포함해서 대단히 무거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과연 그 전체적인 산업 발전 차원에서 그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신동환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어떤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뭐 협력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게 하는 방안이 뭐 더 있을까요? 또는 이제 이러한 점에 대한 제도상 개선 방향에 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있긴 어려울 것 같고요.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자문이든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얼마만큼 큰 어떤 제재나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사실은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한 경우 있는 것 같고, 다른 경우는 사실은 그러한 피해나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뭐 그 정도는 내가 뭐 형사적인 책임은 이 정도니까 감수할 만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의 이런 것이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데, 결국은 비교 형량을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내가 입을 피해와 내가 얻을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사실은 행위를 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 인식이 부족한 경우는 좀 그 대기업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그 뭐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와 같은 어떤 특허 출원이든 어떤 기술을 어떤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뭐 영업비밀 규정이라든가 그 영업비밀을 보호하게 하는 다양한 규정이나 뭐 위약별 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뭐 실제로 그걸 실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시키는 거죠. 어떤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를, 사실 그게 법률로 명확하더라도 사실 계약서에 좀 자세히 써주신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평소부터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큰 기업에서는 협력사들이 약간 교육을 좀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참여하는 뭐 회사,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면 어떤 그런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이수를 시킨다던가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좀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좀 결국에는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방치하면 사실 그런 욕심이 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실 형식적으로라도 관리 감독을 해주면 그런 비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인식 부족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제 의견은 그렇고, 다음에 이제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뭐 내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문제의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손해배상 액수도 별로 크지 않다. 두 번째는 특히 이런 게 이제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이나 뭐 그런 부분에 되겠죠. 특히 이제 업무상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될 수가 있는데, 결국 업무상 배임으로 보면 이런 기술 관련돼서는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영업비밀로 하면 대부분 단독 사건으로 가죠. 이게 사실 업무상 배임으로서 특가법으로 가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이 사실 50억 이상, 5억 이상을 할 수가 없어서 설사 검소가 그렇게 기소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의 수위가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득액이 높다면, 재산상 이득액이 높다면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는 사실 특가법으로 강하게 처벌하게 하지만, 이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액의 어떤 그런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런 처벌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이제 계속 제가 알기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기술의 어떤 이 재산상 이득액을 명확하게 법원에서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은 뭐 여기까지인데, 혹시 오재석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좀 방안이 있으실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듣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견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일단 그 컴플라이언스의 범위를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그 협력사를 포함하는 외부로까지 좀 확장을 좀 적극적으로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새삼 드는 것 같습니다. 뭐 특허법상 거짓 행위의 죄를 기수 시기를 등록시가 아니라 뭐 출연시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거는 사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업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좀 어쩔 수 없이 취해야 될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예, 우재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김기정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수정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저 발표 잘 들었고요. 이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쟁점들을,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쟁점들을 또 신 변호사님이 경험하신 또 사례들을 가지고 좀 생생하게 조망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낙 넓은 범위를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론적으로 더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약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직무발명이라거나, 뭐, 오픈소스라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나중에 저하고 같이 또 한번 기획해서 웨비나를 준비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발표 자료의 슬라이드 아마 6번이었던 것 같은데 CI가 들어가 있는 코퍼레이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표의 사용권하고 사용료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주회사나 상표관리회사로 몰아서 하나의 회사가 이제 계열사들이 사용하는 상표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출원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될 경우 침해자가 발생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경우에 그러면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지주회사가 침해자를 상대로 원고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텐데 그 지주회사 스스로도 쓰고는 있겠지만 실제로 침해가 문제가 된 사용으로 침해 행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라고 할 때 지주회사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당사자로서 그만큼 적극성을 띠고 소송을 할 것이냐 계열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정 상품에 관해서 그 상표를 지주회사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열사의 라이선스만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스스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판례가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함을 무릅쓰고 지주회사가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이 손해배상 청구,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국면에서는 뭔가 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전용 사용권을 설정을 하면 다 해결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지 또 지정 상품으로 등록을 한 것과 또 계열사들 간의 어떤 상표 사용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행태가 지정 상품으로 등록해 놓은 지정 상품 단위로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전용 사용권 설정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용 사용권 설정하는 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주회사가 관리를 하면서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이 그렇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넘어갈까요? 아, 예, 예, 아니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상표에 약간 특유한 이때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상표는 이 동일한 지정 상품에 사용해서 신용을 축적했어야만 손해배상 추정 규정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다. 손해배상 추정이 되는데 결국 그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고, 손해 발생이 있으려면 그 동일한 지정 상품에 사용했어야 된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다 발생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통상 사용권을 지금 이제 이런 계열사의 CI처럼 통상 사용권을 는 이제 허락했을 때 실제로 지주회사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아직 법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00년에 나온 뭐 특허법원 판결이긴 하지만 난다모 사건에서 결국 이 상표의 사용,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상표의 사용에 직접 사용도 당연히 직접 사용이 당연히 되지만 이제 통상 사용의 허락도 상표의 사용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했고, 그 이유는 이제 그 통상 사용을 허락했을 때 그 신용이 어디로 가느냐에 관해서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통상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은 상표를 허락한 사람에게 신용이 간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원에서 이제 그걸 근거로 통상 사용권을 허락한 경우에도 이제 상표를 사용한 것이고 이제 추정이 복멸되지 않는다. 그 상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그 추정 규정에 이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상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일단 판단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주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라이센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침해자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뭐 라이센스에 되게 한정되면 이제 손해배상이 적어지는 문제가 되겠죠.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그것은 이제 추정을 복멸한 것이기 때문에 추정을 복멸되고 난 이후에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아예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가 아닌 실제로 피고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단순히 이제 손해가 불발생에 대한 추정만 번복한 거니까, 추정만 번복됐으니까 이제 손해배상 산정에는 그게 고려하지 않고 산정을 했다는 점에서는 아마 법리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이 법리적인 것이 보완돼야겠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면 실제로 이제 계열사가 뭐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 이제 지금 전용 실시권까지 설정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통상 사용권을 이제 설정해서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당사자로서의 원고는 지주회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예. 다만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소송에 대해서 누가 컨트롤을 할지는 그것은 그 그룹 내부의 정책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계열사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지주회사가 그 소송 제기 여부나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그 분쟁에 대해서 컨트롤 쥐고 진행을 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주회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상표 사용에 적극적인 어떤 조치들은 또 상표 사용료의 지급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각자 알아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표 사용료나 이런 걸 받는 거에서도 약간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주회사가 사실 상표를 관리하고 그거에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이 각각의 계열사들이 어떤 그런 상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곳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했던 뭐 사례들을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사실은 거의 각각의 계열사들이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삼성전자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IP팀에서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실제로도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질문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어,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자면, 기업을 인수합병을 할 때, 대상 회사의 이제 특허나 상표 같은 IP에 관해서 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가끔씩 이제 인수합병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 IP 쪽은 또 잘 모르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좀 그 뭔가 효율적인 실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또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막 해외 상표, 등록 상표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거를 등록을 확인하는 데만도 참 터무니없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으면, 어,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좀 상당히 실무적인 말씀이셔서 뭐 거꾸로 저보다 김기정 변호사님께서 더 많이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이제 제가 특허법인하고도 같이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권은 워낙 많고 워낙 많습니다. 제출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사 스스로 상표를 관리하는 거, 이제 상표가 사실 많아지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사실 스스로 상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실사에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많으면 그 상표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사실은 대리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또 상표를 여러 대리인들한테 약간 뿌리시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표는 특정한 특허법인을 정해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걸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특허법인 사용해도 되지만, 상표는 좀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실사의 문제가 있을 때는 뭐 국내 등록 상표든 해외 등록 상표든 그 사실 특허법인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법무법인에 실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법인에서 어떤 확인을 하고 그들의 어떤 보증이나 이런 걸 거쳐서 그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이나 비용이나 절차적인 면은 좀 상당히 세이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전 이제 개략적으로 하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김기정 변호사님께서 좀 관련한 업무 어떤 실무에서 경험하셨던 것을 좀 듣는 분들께 좀 공유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표를 그 한 대리인이 전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IP 실사는 이제 좀 다른 자산에 대한 실사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빠짐없이 다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정보의 나열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표 같으면은 이 인수회사, 그 대상 회사를 인수하는 목적이 그렇게 해서 인수해서 수행하려는 사업을 어느 국가에서 어느 사업에 관해서 어느 브랜드를 가지고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서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내가 좀 심층적으로 실사를 해야 되는 상표를, 범위를 좀 효율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등록돼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범위를 효율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런 상표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국가에서 뭐 분쟁이 걸려 있는지, 뭐 나중에 무효가 될 만한 어떤 선출원 상표가 있는지, 뭐 그런 범위까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실사를 하는 게 훨씬 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민수 선생님, 좀 추가로 뭐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드리는 질문으로,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 텍스트 이미지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떠들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실제로 이제 시험 해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개 이렇게 한번 재미로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만 그 텍스트로 몇 마디만 써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림을 그려주고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이상하게 그려지는 그림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좀 나오는 그림들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 저작권 그 컴플라이언스가 주로 문제되는 게 이제 뭐 이미지를 저 게티 이미지나 뭐 그런 그 스톡 이미지 파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뭐 이미지 쓸 일이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AI한테 시켜서 그리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최소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뭐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컴플라이언스는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날이 이제 머지않아 올 것 같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 그런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은 그리게 시킨 사람한테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그, 신 변호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 예. 만든 결과물에 대한, 네, 그, 상당히 어려운 저작권은 어려, 누구에게 있어야 어려운 한다. 어려운 주제인데 저는 사실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웨비나를 해야 될 것 같은 주제이기는 한데. 요거는 네. 따로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웨비나를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결론적으로는 사실 AI 저작물은 누가 권리를 가진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게 뭐 인공지능을 만든 네. 사람이든 뭐 인공지능이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많이 좀 분석이 되고 연구가 돼야 되긴 하는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AI 시켜서 만들면은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겠느냐는 것도 약간 기술적으로 아닌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알고리즘의 이런 걸 에 따라서는 결국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에서 약간 이제 뭐 학습을 통해서 어떤 유사한 그림이 나왔을 때는 약간 이제 접근 가능성이라는 네. 측면에서 이미 다른 걸 통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뭐 작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 부분은 네. 예,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아,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좋은 토론 예. 학습 데이터하고 비슷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사람도 결국은 어떤 그림을 보고 학습한 다음에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네, 예, 경우도 예. 뭐 복제한 결과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복제 행위를 누가 했느냐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네. 예, 그렇죠. 뭐 누가 그 부분은 그 경우에 따라서 뭐 그런 권리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김기현 변호사님 토론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지금 원래 사전 질문을 주신 게 몇 개 있어서 그 부분만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지식재산권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한 웨비나의 설명으로 좀 대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식재산 침해 경고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좋은 대리인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치매 경고장을 받은 직후에. 왜냐하면 이게 결국 경고장을 받았을 때 상황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의 어떤 강도, 어떤 권리의 세기나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걸 잘 분석해서 치매 가능성을 사실 첫 번째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히 대응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저 경험상으로 이제 그 또 국내 권리자가 경고장을 보냈느냐 외국 회사가 경고장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약간 대응 방식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권리자는 바로 소송이나 분쟁을 제기할 수 있지만 외국 회사인 경우에는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외국 회사였는데 상대방이
적절한 시간을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을 끈 것 같아요. 1년 정도 끌면서 결국 치매 위험이 높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랬을 때 이제 결국 출구 전략이 중요한데 국내 회사였다면 사실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권리자가 외국 회사였기 때문에 적절히 시간을 끌면서 이제 그런 이제 치매 위험을 낮추고 이제 뭐 상표였는데 그것이 브랜드를 변경하는 어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이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어서 그게 외국 회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는 모든 지식재산권법에 삼배배상이 도입됐기 때문에 답변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고의 이제 삼배배상에 고려되는 고의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적절히 잘 해야만 나중에 실제로 분쟁으로 갔을 때 어떤 이제 치매 고의로 인한 배상이 높아지는 위험을 이제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치매 위험이 낮은 경우에 이제 사실 대리인은 낮으면 분쟁을 하면 돈을 버니까 좋겠죠.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치매 위험이 낮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분쟁을 가지 않고 이 분쟁을 해결하는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서 분쟁으로 가더라도 그 분쟁이 되면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매 위험이 낮을 때 분쟁으로 가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사실은 잘 고민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협력사와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허팀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것도 약간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어떻게 딱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협력사와의 이제 공동 개발이든지 뭐든지 해서 특허 출원할 때는 권리 귀속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사실은 전략적으로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공유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유로 하게 되면 먼저 이제 공유자끼리는 뭐 허락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는 공유가 되면 이제 그 권리의 어떤 처분이나 뭐 지분의 양도든지 뭐 질권의 설정이 실시권 이런 걸 모두 공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권리 관계로 갈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협력사와 해서 같이 특허 출원할 때는 협력사의 또 직무 발명 문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때 협력사가 직무 발명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특허 출원에서는 다 모든 걸 잘 해결될 수 있겠지만 향후에 분쟁이 보통 발생하는 건 개량 발명에서 발생하거든요. 그 기존에 특허 출원했던 그런 발명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어떤 그런 개량 발명에 관한 권리 범위를 잘 정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질문하신 취지에 맞는 답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또 하여간 요 질문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났는데 오랜 시간 요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뭐 한사회든 어떻게 통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서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 한사회에서도 이제 IP 관련해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김기정 변호사님, 오재석 변호사님도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